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 기자의 경제쇼. 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준욱 박사가 아주 고상한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1부에서는 약간 다른 내용들도 나갔는데 사회 문화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저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예, 2부는 홍준욱 박사 거의 강연 같은 내용이니까요. 아주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댓글. 네. 예. 네. 댓글 시그널이 예. 하도 끈적해갖고 예.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예. 찐득찐득하죠. 건전한 시그널이. 시그널로 댓글 읽겠습니다. 예. 5264번님. 예.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국의 횡포를 보면서 미국 몰락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야, 미국 몰락의 조짐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유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임페라토르, 예. 총사령관 또는 제국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제국은 기본적으로 관용에서 그렇죠. 서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 다 간섭할 수도 없고 자신의 패권 속에 질서를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좀 양보에서부터 관용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질서가 나오고 평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나는 모든 걸 다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아노미, 그렇죠. 그 무질서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본인도 다급했다는 이야기죠. 본인도 좀. 예. 오늘 예. 방송에서 결론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이 어디냐 하면 예. 미국은요. 예.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예. 양쪽 해안가에 있는 지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적인 어떤 생각. 그러니까 중도 좌파겠죠. 유럽에서 보면 좌파도 아니지만 리버럴. 아무튼 예. 미국에서 보면 약간 리버럴하다, 예. 좌파다라고 하기 때문에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리고요. 반대로 또 선벨트라고 불리는 그렇죠. 미국의 남부 지역은 또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곳이 이제 중북부가 남는데 그 중북부 특히 5대 호 연안에 그렇습니다. 있는 위스콘신, 예. 미시간,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로 이어지는 오하이오 등등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스윙 스테이트. 예.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지지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공화당 12년 집권할 때 일치단결해서 레이건 공화과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를 지지했다면 그 다음에 또 그 민주당 정권 때는 또 민주당에 또 지지층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 부시 때는 또 아들 부시에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거기가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번 지지하게 됐던 가장 직접적 배경이 뭐냐 하면 반자유무역, 반중국, 반외국인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원인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싫은 거야. 자기 일자리 다 뺏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선거 벌써 이제 1년밖에 또 안 남았습니다. 내년 11월이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새로운 후보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든 간에 항상 거기는 일단 이벤트. 지금 트럼프와 싸울 후보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지층 결집 및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무역 전쟁 아니겠냐.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한 그 해안가 주변, 그러니까 이쪽 캘리포니아 쪽, 저쪽에 뉴욕 쪽, 이쪽 사람들을 저는 미국 중부에 살았었거든요. 미국 중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본토백이 미국인들이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중남부, 그다음에 북부 아까 5대5 이야기했지만 그 본토의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미국인이다. 너희들은 외국인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원래 생각이. 예. 네, 학자들은 거기를 미들랜드, 미들랜드. 중간 국가, 중부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특이하고요. 또 이민자들의 후손이지만 거기가 보면 스웨덴계, 그리고 독일계, 맞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계, 그리고
스코틀랜드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해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들 중에서도 조금 또 주류랑 약간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3823번님. 퇴직 2년이 되어 노후 자금 마련 위해 주식 공부 중입니다. 살 때와 팔 때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은 실탄을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지금은 실탄을 모아야 할 시기.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모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죠. 다만 퇴직하신 분이라면 이제 물론 국민연금이나 또는 기타 퇴직연금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이 연금 크레바스에 대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금 크레바스가 뭐냐면 퇴직금 받은 다음부터 저는 지금 퇴직연금을 이야기했으니까 회사를 퇴직한 다음부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보통 우리나라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 1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근로활동을 연장한다. 근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근로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미 퇴직을 하셨네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혹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껴서 잘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수익, 픽스드 인컴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런 안정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더 원하실 거고요. 그런 자산들이 우리나라 금리가 최근에 되게 낮으니까 그렇죠. 그 중간 지역으로 뭐 배당 투자라든가 배당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 있잖아요. 배당 투자랄지 은행에 뭐 예금이랄지. 예, 요새 그래서 리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뭐 임대 수익률이 이 2000년대 초에는 10%였거든요. 근데 지금 5% 밑에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자본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쪽이 요새 선호가 되냐 하면 대출 금리도 싸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은 상당수가 대출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저금리로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한 4, 5% 운용을 마냥 한다면 레버리지, 그렇죠. 지렛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최근에 돈들도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펀드에 대한 인기들이 최근에 높아지는 이유가 세계적인 저금리 더 나가서 은퇴 노령 인구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동산과 현금이 돈은 어떤 상품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거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이제 나이를 빼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보통 나이를 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100살에서 20대 같은 경우는 20살을 빼면 80%를 좀 위험한 자산에 그렇죠. 리스키 에셋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위험한 자산, 뭐 주식이든 아까 해외 자산 이런 것들에 하되 20% 정도는 대출도 받고 원리금도 상환해야 되니까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한 70이 됐다, 60이 됐다라고 한다면 100살에서 60, 70을 빼고 나면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는 한 30-40% 이내로 그리고 안전한 자산 위주로 또 고정수익 자산 위주로 이렇게 가라고 자산 배분을 하라고 많이 공고합니다. 3823님 그러니까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 공부 중이지만 안전자산 위주로 뭐 만약에 70세시라면 한 30%는 그렇죠. 위험자산, 70%는 안전자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575님 개미 투자 갑니다. 포트폴리오에 바이오가 많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 같을 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까요?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주식 가지신 분들 정부에 대한 원망도 대단합니다. 요새. 저는 요새 그 댓글 안 봅니다. 너무 쏠림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지만 최근에 이 또 모펀드들 뭐 해지 관련해서 나온 매물도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내부자 매도가 있었던 데들도 그러니까 저희들 주식시장에서 인사이더라고 불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외부자들, 아웃사이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빠른 분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까지 겹쳐져서 이 사태를 빚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기업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고 특히 내부자가 주식 팔고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내부자가 주식 팔고 있을 때는 조심해라. 참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그 재무 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으로 배웠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정말 참 그 마음 아픈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바이오 주식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2번 정도 깊이 있게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미국 FDA 뭐 임상 승인 뭐 이런 거 막 뜨지 않습니까? 공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동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한 10년, 15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FDA 승인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 전 단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공시를 하는 거를 보면 마치 임박한 것처럼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 정말 기술이 있는 쪽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술이 없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이 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매뉴팩처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제조회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에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신다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일반인들 속기가 굉장히 쉽다. 예. 궁금한 거는요. 이미 물린 사람들. 작가님? 이건 아니고 신라쟁이네. 예. 회사 이름까지 나와도 돼요? 너무 뜨거운데요, 지금. 국민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니까. 뭐 저는 여기 방송 안 나간다는 조건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자가 내부자가 그렇게 팔면 정말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안 나간다는 전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전무라는 분이 다 전액 팔더라고요. 88억인가? 그 한 달 전이에요. 딱 한 달 전. 6월 초였는데, 7월 초였는데. 아까 그 말씀이셨구나. 와, 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 투자하신 분이. 근데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40% 빠졌는데 거기서 전액을 파는 거 보고 아니 전액을 팔았어요. 대표이사도 한 3분의 1 이상 팔았을 걸 그때. 근데 개미들은 모르잖아요. 아니 공시가 났다니까. 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왜 들고 있냐고. 국민당은 뭐예요 그런데? 아니 그건 법 제도 아니니까. 자기 주식 자기가 판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스탁옵션 받은 걸 판 거니까. 이걸 몇백억을 팔더라고요.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처벌해요? 끝도 없이 공시가 나와. 내부자 부장 누가 팔고 전무 누가 팔고 대표도 뭐 얼마나 팔았는데. 그걸 보고도 개미들은 그냥. 그걸 왜 들고 있냐고. 이거 몰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왜 내가 방송을 아까 내부자 매도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아니 이런 사태가 다음에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내부자는 우리보다 정보가 많잖아. 특히 그럼요. 우리 바이오는 그렇죠. 임상 과정에서 그 FDA랑 열심히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식약청이 조사를 나왔는데 돌아가는 사람들 태도가 별로 안 좋았다라든가 또는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묘해요. 환자들이 뭐 아주 안 좋은 반응을 보였고 또 누가 사망자가 났다 예를 들어서.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엘라이 릴리인가 거기서 그 이거 치매 관련돼 있는 베타카로틴 관련돼서 신약이 나올 거라고 엄청 했었는데 그 신약을 복용한 사람이 쇼크사를 한 일이 있어서 하루에 그 회사 주가가 30%가 40%를 폭락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세계적인 제약사인데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제약사조차도 이게 미국의 FDA 승인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럼요. 우리가 받으면 좋죠. 아니, 받으면 대박이지. 근데 그걸 100% 확신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다시 녹음. 자, 그 제약회사랑 그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될 때 좋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가요? 고릴라 게임이라는 거죠. 고릴라 게임. 그러니까 어릴 때 침팬치랑 고릴라 새끼를 섞어 놓으면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막 180파운드, 200파운드짜리 거대한 롤랜드 고릴라가 되면 그 정글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침팬지는 굉장히 작지만 아장아장 걸을 거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릴 때 1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고릴라고 99마리는 침팬지로 키워진다고 할 때 그 중에 1마리가
정글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고릴라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떻게 알아내냐?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의 집중 투자는 바이오나 벤처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벤처 투자계의 격언이고요. 이 고릴라 게임에서의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저 고릴라로서의 잠재력이 보이고 있는 침팬치 또는 고릴라 새끼들이 모여있는 울타리에 100여 마리 정도가 있다면 100여 마리 다 살아라는 거예요. 100여 마리를 다 살아? 예, 그 중에 한 마리만 고릴라가 되더라도 그 고릴라는 몇백 배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괜찮다. 장기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략에서 보는 것처럼 은행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전략에서 보는 것처럼 벤처 투자 또는 창업 초기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뛰어난 벤처 캐피탈리스트처럼 이 회사가 정말 고릴라가 될 것인지 심팽지를 될 것인지를 골라내는 눈을 갖추든가 아니면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기업 그 CEO가 스스로 엔지니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근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다 경력들이 괜찮아. 전부 막 서울대에 막 미국 유학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다 엄청난 분들이야. 그런데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나 이거 분명히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도 믿을 거예요, 아마. 네. 믿을 거야. 왜냐면 본인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주식을 팔면 그렇지. 자기 확신이 없는 거지. 게다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또는 내부자가 주식을 사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자사주를 매도하거나 그렇죠. 또는 내부자가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홍춘호 박사 오늘 저 준비해 오신 내용이 많은데 그 이야기 시작하시죠.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보다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대목에서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이거 지금 왜 벌어졌지? 두 번째, 누가 이길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왜 지금 벌어졌냐? 라고 물으면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제일 크죠. 트럼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힐러리 후보가 됐었으면 아마 다른 식으로 진행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힐러리 후보가 당선됐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 갈등의 초점 또는 그 갈등이 진행되는 방식이 관세 전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주제,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라든가 홍콩 문제가 더 쟁점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죠.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 된 건 이 바로 5대5 연안에 있는 스윙 스테이트, 선거 때마다 이당 저당 바꾸는 그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반자유무역, 반이민자 성향을 보이게 됐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커졌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전 세계 지적재산권 협회에서 나온 통계를 살펴보니까 중국의 특허 출원이 지난 한 2010년 전후에서 세계 1위가 됐다. 물론 퀄리티는 떨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 진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나 싶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죠. 여기에 특히 사회적으로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환기에 접어든 업종들, 산업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업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에서는 예전에 다 알고 있는 엔진을 가지고 누가 더 효율이 좋고 누가 더 파워가 있고 누가 더 내구성이 좋은 엔진을 만드느냐를 싸운다라면 올해 한 대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당장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 벤츠 자동차 이런 데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가기 너무 어렵죠. 그러나 반대로 파괴적 혁신이 생기는 사회에서
산업에서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 따라잡기가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로 딱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기존에 있었던 선진국들의 또 내연기관을 잘 만들고 있던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전기차 왜 하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는 행복한데. 그렇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보면 미국, 중국 우리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외제차가 시장 점유율이 20년 전에도 50%대 후반, 지금도 60% 전후예요. 그러면 국산차들이 어차피 힘을 못 쓰는 시장에 암만 싸게 팔아도 안 팔리는 시장이라면 전기차로 세상이 바뀔 때 특히 공해 그렇죠. 미세먼지 뭐 이런 문제가 많지 심각하니까 북경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해가 떴는지도 알 수 없는 환경 마개 도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공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전환을 한번 해보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별로 지금 여기 희망이 없다면 한번 전환해보자. 5G도 그럴 거고요.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술 도둑질도 하고 더 나가서 경쟁도 제약하면서 무제한으로 보조금 지급해서 밀어주는 거 이거 맞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에 힐러리가 되었던 트럼프가 되었던 이거는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겠지만 문제 제기의 방식은 트럼프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미국이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안 했잖아요. 왜 그런가?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랑 교역할 필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셰일 오일 혁명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나오면서 진짜 드디어 석유 생산량 사우디를 제끼고 미국이 세계 1위가 됐고요. 석유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은 딴 나라랑 교역해서 더 싸게 가져오는 거는 이득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랑 교역 안 한다고 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수출입이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7%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0% 미만이거든요. GDP에. 수입이 한 9%, 그렇죠. 수출은 7%. 7%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굳이 우리가 국내에 저가 공산품 수입해서 어려워진 국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그냥 자급자족 나라로 살면 안 돼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석유를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됐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가채 매장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은 셰일 오일 혁명이 나오면서 또 셰일 오일이 좋은 게 뭡니까? 그 거주지 근처에서도 개발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데가 펜실베니아 이런 데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건 퍼메인이나 뭐 사우스다코타 같은 그런 지역들이지만 결국은 미국 전역을 놓고 보면 셰일 오일의 매장지가 뉴욕이라든가 또는 LA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지역 근처에 바로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 매장이 많다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해상로에 대한 보장, 국방을 투사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가 굳이 뭐 해상 무역을 보호해주고 다른 나라 일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 있냐? 한마디로 해서 고립적인 나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왜 이런 상황이 됐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미국 내부 요인과 중국 내부 요인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했죠. 중국 내부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전환기에 접어든 뭐 이런 산업들에서 한번 치고 나가보자라는 중국 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팍팍 밀어주면서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볼보 자동차 인수했던 뭐 예를 들어서 지리 자동차라든가 장성 기차 같은 그런 회사들 막 밀어줘서 BYD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밀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업계에 지금 경쟁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지형 그리고 더 나가서 셰일 오일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겹쳐져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벌써 우리 답을 하나 가져온 것 같지 않아요? 와 이 문제에 장기전 될 것 같아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싸죠.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게 포기하기 힘든 그러니까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제 이번에 4번 맞았지만 아직 이거는 뭐 이제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세 차례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관세 그리고 또 중국의 보복 관세가 총 6차례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어요. 어떤 품목이 급감했냐면 관세를 많이 일찍 맞은 품목일수록 30-40% 이상씩 줄었어요. 대미 수출이.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도 줄었죠. 왜냐하면 네.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렸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줄어들면서 서로 교역은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은 산시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사드 보복 때 그렇죠. 중국 관광객이 월 80만 명씩 오다가 10만 명으로 뚝 떨어진 거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미국 상품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 전체 무역 적자는 그러니까 서로 출혈 경쟁이에요. 출혈 경쟁들이 벌어지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들은 양국의 소비자들이죠. 그렇죠. 왜 물가 올라갔지, 구색 나빠졌지, 그죠? 선택의 자유를 다 뺏기는 거죠. 거기다 우리도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도 뭐 샌드위치가 됐고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줄어들지도 않고 중국이 양보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 이번에 3천억 달러 규모, 와 이게 뭐 엄청난 거죠. 3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 10% 보복 관세를 때리자마자 중국이 멍군하고 부른 게 뭐였냐면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을 기존 6.9, 6.8에 있던 걸 7.1까지 인상해 버렸죠. 맞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만큼 환율을 인상해 버리면 관세 부과의 효과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왜 3천억에 대해서 전체 5천억 달러 중반 정도의 중국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앞에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그리고 2천억 달러까지 해서 총 한 2,500억 달러 정도를 이미 관세를 부과해놨던 나머지 마저 남아있는 3천억 달러를 이번에 부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3천억 달러를 지금까지 부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직접 투자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도 미국 기업들이 합작 또는 간접 또는 계열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공급 사슬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한 메이드 인 USA가 아닐 뿐이지 바이드 애플, 바이드 GM, 바이드 그렇죠. 보잉의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러네요. 품목들이니까 제살 깎아먹기 관세 부과였던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두 나라가? 두 나라 모두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황이 오면 못 버팁니다. 불황이 오면 못 버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좀 살만하니까 버틴다. 그렇죠.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에 갑자기 두 나라가 관세에 대해서 막 에스컬레이터 되던 관세 전쟁을 벌리다가 잠깐 휴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죠. 그 G20 회담에서 휴전을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시 협상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작년 미국 주식시장이 10월 11월에 역사적인 폭락을 했기 때문에 휴전에 들어간 거죠. 야, 이거는 뭐 경기 불황이나 주식시장 폭락을 고대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국 시장 참가자들 또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우리는 양쪽 다 샌드위치가 됐다라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샌드위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면 미국 주가가 폭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미국 주가 폭락하면 한국 주식 나쁘고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전쟁이 강화되면 한국 주식 나쁘니까. 나쁘고. 왜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세계적인 시장의 어떤 랠리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면 선진국 중국 증시 급등했거든요. 근데 왜 한국만 이런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애써 남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자면 이 두 가지다. 어떤 경우를 상정을 해도 그러니까 두 나라가 계속 싸우는 상황에서는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 위안화와 그 합쳐져 있는 같은 블락이 돼 있는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투자 기회들이 두 군데에서 있겠죠.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들이 완화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을 때 지난해 연말 올해 초처럼 두 나라가 갑자기 또 협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협상장에 돌아갈 때 한국 증시가 반등할 여지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은 어떤 거냐면 싼 겁니다. 싼 거.
그러니까 박앤사일 세일할 때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가격이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너무 싸.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이제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전에 뭔가 그 확실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극적으로 스몰 딜이라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별로 지금 저 민주당 20명 후보 누구에게도 경쟁률에서 이긴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려면 이제 그만하고 좀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포기 못한 게 중국의 항복을 통한 전리품을 얻겠다라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번에 위엔나 환율 조정으로 깨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기는 시진핑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지. 저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죠. 시진핑이야 트럼프는 당장 독재자인데. 예.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잡을 거니까 시진핑 가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를 얻거나 이래야지만 뭔가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건 중국 쪽 입장이고요. 미국 쪽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한 5, 6천억 달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비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1,3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비대칭적인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 홍춘욱 박사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은 폴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즈에서 한 2, 3일 전에 했는데 폴 크루그만도 어떻게 비유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환율 그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을 때 미국 재무부가 그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중간에 가다가 선거 때문에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되게 나이브하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같이 모르고 있으면. 근데 그 칼럼을 읽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무서운데요. 예. 그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 매드맨 게임이라고. 예. 폴 크루그만은 제가 번역은 안 하겠습니다. 예. 이제 큰일 났다. 그 칼럼을 읽는 순간 저는 이거 어떡하나. 이게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트럼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전 되게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장기전이 되면은 국내 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홍 박사님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안 좋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도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일단 하나 해야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환율이죠. 그러니까 그 위엔나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공전의 호황을 한번 누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런가? 경쟁력이 강화된 것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사실 좀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던 것도 효과를 그러니까 급등할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환율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데 무역 거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떨어져서 힘듭니다만 어느 정도 급등세가 진정된 다음부터는 고환율의 혜택들은 후행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달러에 대해서 1,200원 선까지 뭐 장중에는 더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환경을 잘 활용해서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고환율 여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도 지금은 어렵지만 이 환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이게 뭐 무한정 계속 간다면야 답은 없습니다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피해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 타협의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우리는 일단은 믿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합리적인 그 협상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가정을 한다라면 둘 다 손해일 때는 뭐 경기 여건들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여론이 나빠질 때는 테이블에 나올 거다라는 걸 알면 우리의 전략은 또 두 번째 전략은 명확하죠. 바로 뭡니까? 버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 나빠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걸 그냥 마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든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거고 경제에 충격이 없도록 만드는 이 바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완충적인 어떤 정책, 바로 저금리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펼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강을 막아냄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야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 나라니까 그리고 이 기간에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날라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니요, 그냥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길어지지는 않으면 좋겠고 방금 그 서플라이 체인 얘기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반도체가 일본의 어떤 소재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좀 이슈가 있었지만 거꾸로 애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 생산이거든요.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오히려 그런 모바일 폰을 수출하는 과정에 좀 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졌어요. 남의 어려움은 우리의 이익이 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2016년 이후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엄청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지금처럼 중국의 애국주의적 물결 속에 화웨이의 점유율이 엄청 올라갔다 그래요. 최근 맞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중국 시장. 내에서는 그럴 때 우리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중간에서 이익을 좀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업에게 다 맡기지 말고 너는 알아서 잘해. 물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주주로서 또 국민들은 희망합니다만 정부도 그럼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또 우리 내수시장에서의 충격이라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위기 속에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지금 그 내수 시장이 강화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 미국,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춘욱 박사님,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십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석 전 YTN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마치겠습니다. 끝! 고맙습니다.